오늘은 사법체계에서 형벌의 최고 단계로 여겨지는 사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형의 목적이 교화든 처벌이든 역시나 형의 궁극적인 목적은 범죄의 방지에 있을 거예요. 사형의 경우 교화를 포기하고 아예 사회로부터 격리해 범죄의 재발을 막고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어서 다른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이 목적일 겁니다. 다른 처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교화의 목적이 있죠. 너 이렇게 처벌을 받을 거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짓 하지 마, 이런 건데, 사형 같은 경우에는 다음부터는 이런 짓 하지 마가 아니죠. 너는 위험하니까 그냥 아예 없어지는 것이 낫겠어 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처벌의 최고 단계로서 센 범죄는 이렇게 되니 구성원들 모두 감히 이런 정도의 범죄는 저지를 생각하지 마, 이렇게 되니까 라는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센 처벌의 의미와 완벽한 재발 방지의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조두순 사건이 있은 지 얼마 후에, 원래 그 뉴스라는 게 한 가지가 사회 이슈가 되면은 그 기자분들은 사실은 글을 팔아서 먹고 사시는 분들이라 어떤 기존에도 계속 같은 비슷한 류의 사건은 있었지만 사람들의 관심을 못 끌면은 기사화되지 않다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아주 쇼킹한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그쪽으로 쏠려 있을 적에는 기존에는 무시되던 사건도 기사화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쇼킹한 조두순 사건이 있은 이후 비슷한 그 아동 성폭행범이 뉴스가 막 쏟아져 나왔었죠. 그래서 그 당시 아동 성폭행범이 많았던 건 아니에요, 그게. 이제 여하간에 그 조두순 사건이 있은 지 얼마 후에 여러 건의 이제 아동 성폭행 사건이 보도가 됐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김철수라는 가명을 썼던 그 가명으로 보도가 되었던 사건인데 부산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어떤 재개발 지역에 그 철거가 거의 진행이 되고 뭐 몇 세대 안 남은 상태에 약간 이제 슬럼화된 지역에 어떤 이 김철수라는 친구가 그 어린아이를, 중학생 여자아이를 유인해서 성폭행한 다음에 어떤 물통 속에 죽인 다음에 물통 속에다가 버렸던가 하여튼 그런 사건이에요. 조두순의 충격에 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 그런 소식을 접하니까 또 사람들은 들끓었죠. 분개했어요. 사람 같지도 않죠.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분개했어요. 근데 이제 기사에 그 김철수라는 인간의 삶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었는데, 보니까 이제 그 부모가 양육을 포기해서 고아원에서 자랐고, 발육도 늦어서 키도 굉장히 작았다 그래요. 중학생 정도의 키밖에 안 됐다 그래요. 140 몇이었나 하여튼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다음에 고아원에서도 따돌림을 당하면서 자랐대요. 어른이 되어서는 먹고 살 길이라고는 아무데도 받아주는 곳이 없으니까 공사판을 전전하면서 생활비를 벌었고, 언어도 어눌하고 그랬대요. 세상이 그를 인간으로 대한 적이 없었는데 사고가 터지니까 인간 같지 않은 놈이라며 죽이라고 분개하는 그런 모습이 이건 아니지 않는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반성했어요. 이런 거죠. 그 이전부터 제가 비슷한 논리를 갖고 있었던 게, 연예인들이 왜 바람 피고 원만한 가정생활을 못하는 것 같잖아요. 확률적으로 이혼 많이 하고. 근데 제 생각엔 그래요. 연예인들은 외모로도 잘났고, 그 다음에 외모로도 잘난 그 이성을 늘 접하고 사는데 그 유혹의 강도가 다르지 않느냐. 일반인들에게 요구하는 그런 어떤 그 성도덕을 연예인들에게 똑같이 요구를 하는데, 연예인들은 유혹의 세기가
100이라면 일반인들은 유혹의 세계가 2, 3도 안 돼요. 그죠? 일반인들은 버티기가 쉬워요. 이성을 갖추기가 쉬워요. 근데 연예인들은 아마 좀 그게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같은 잣대를 들이밀고 너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놈이야 라고 얘기하기엔 좀 무리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죠? 근데 요것도 어떤 비슷한 논리로 다 살아온 과정이 다르고 그 배경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른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살아온 과정을 보니 죽여야 될 놈이 아니라 좀 불쌍한 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피해자 역시 굉장히 가엾죠. 펴보지도 못하고 죽었으니. 근데 이 가해자라는 사람도 뭔가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죄인은 용서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예수님 흉내를 내자는 게 아니라 그래요. 그 김철수라는 인간도 어떻게 그렇게 살다 보니 그렇게 된 거 아닌가. 용서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괴물들도 우주의 이치에서 보면은 다 자연의 테두리 안에 있을 뿐입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는 조금 조심스러운데 뭐 싸우고 서로 죽이고 하는 것도 어떤 자연의 범주 안에서 우리 인간 문명 사회에서는 그게 이해할 수 없는 범죄지만 자연의 범주 안에서는 크게 이상할 거 없는 그런 거 아닌가. 근데 문제는 이제 함께 살 수는 없겠죠. 우리 문명화된 사회에서 내 이웃에 내가 위협을 받으면서 그런 뭐 안쓰럽지만 저런 분이 옆집에 있다 그러면 우리 딸들이 일단 위협이 되잖아요. 그냥 함께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각 개인이 각자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집단을 이루고 있고 그 집단 속에서 개인 간의 충돌을 조절하기 위해 규칙이 있는 것이라고 어떤 규칙의 어떤 원론적인 존재 이유를 약간 되짚어 보면 집단 안에서 생존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이 처음으로 가벼운 죄를 짓는다면 다시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과 함께 그 사람을 일상으로 돌려보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 죄가 반복된다거나 너무 무거운 죄, 가령 사람을 죽였다든가 이런 죄를 지은 경우는 사회로 되돌려보내면 안 되지 않나 경계하는 것이 옳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뭐 좀 얘기가 살짝 새나가는데 그 폐륜 범죄에 대해서도 완전한 격리가 옳다라고 여겨져요. 이거는 그 예를 들어서 자식이 부모를 폭행한 경우 그 범죄 사실은 단순한 폭행에 지나지 않을지라도 그 관계를 놓고 보면은 부모 자식 간이라는 관계를 놓고 보면 인간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질서를 허무는 행위라고 보여요. 그래서 범죄자가 얼마나 잘못했는가를 따져 묻는 이런 식의 그 처벌보다는 앞으로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를 따져 묻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죄의 크기의 처벌을 비례시키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불합리하다고 여겨져요. 예를 들어서 계획적인 살인이 미수에 그쳤다거나 그래 내가 저놈을 죽여야지 하고서는 일주일 전부터 계획을 막 세우고 하다가 막상 칼로 찔렀는데 비껴나가서 살았다. 이거는 살인 미수죠. 하지만 계획된 살인이었어요. 그 다음에 우연히 길을 가다가 시비가 붙어서 한 대 툭 졌는데 이 사람이 계단에 미끄러져 떨어지면서 죽어버렸어요. 이건 우발적인 살인이죠. 살인 의도가 없었는데 사람이 죽은 거죠. 결과를 놓고 보면은 살인이니까 이게 더 크지만 이 누가 나쁜가를 얘기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계획적 살인이 더 나쁘죠. 그리고 우리 사회에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이 계획적 살인이에요. 그래서 처벌을 논하려면 당연히 전자의 경우가 훨씬 커야 합니다. 이거는 살인인 거예요. 이거는 실수인 거고.
그래서 재발 방지라는 목적을 좀 더 명확히 한 다음에 처벌을 다루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교통법의 위반에 벌금과 더불어 벌점을 누적시켜 반복적인 위반자의 면허를 빼앗는 것은 좋은 예라고 보여요. 벌금을 통해서 다시는 이렇게 위반하지 마세요. 당신이 괴로우니까 라고 하는 것도 좋은데 뭔가 이 사람이 계속해서 그걸 무시하고 계속 과속을 한다거나 계속 신호 위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그 더 의지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끼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면허를 빼앗는 것이 좋다. 격리시키는 것이, 도로에서 격리시키는 것이 옳다. 만약에 위반해도 10만 원만 내면 돼 라고 생각하면서 매일 과속을 한다면 도로 위에서의 위협을 없애려 과속을 금지한 이유가 무색해질 겁니다. 타인을 폭행하는 범죄도 서너 번 반복되면 더 이상 교화가 불가능함을 깨닫고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폭행도 습관이에요. 뭔가 지나가는 사람 뭔가 시비를 걸어서 자꾸 때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같이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아요. 뭐 남자들이야 어쩔 줄 몰라도 여자들은 이 폭행의 위협에 심각하게 노출이 되죠. 그리고 그 결과도 참혹한 경우가 많죠. 여자들은 방어 능력이 좀 떨어지니까. 그 괘씸해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폭행당할 수 있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격리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격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형이죠. 뭐 무인도의 알카트라즈 형무소에 뭐 가둬놓고 뭐 거기를 뭐 시설을 하고 사람을 그 근무를 시키면서 격리하는 것은 비용도 많이 들고 처벌의 의미로서 사형을 다루지 말고 격리의 의미로 사형을 하자는 얘기예요. 모든 죄인은 용서하되 함께 살아갈 수 없는 그들을 완전히 격리를 시키자. 사형으로서. 이것은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다. 단순히 완전히 격리하는 방법으로서 모두에게 더 나은 방법인 사형을 제도적으로 적극 활용하자. 최대한 존엄을 갖추도록 도와주고 뭐 옷도 말끔하게 입게 그리고 멋있게 입게 그리고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도록 시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안락사 같은 거 있죠. 그 약물로 편안하게 갈 수 있게. 미안하지만 당신은 그 우리와 함께 살아갈 수 없어요. 부디 영면하세요. 라는 의미로 편안하게 누워서 멋진 모습으로 옷을 입고 그렇게 보내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감옥에서 장기간 복역하도록 하는 거는 당사자도 괴롭고 사회가 그를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도 너무 크고 별로 좋지 않다라고 보여요. 여하간 그 죄가 무엇이든 간에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필요하면 만찬도 베풀어 주고 그리고 좋은 옷을 입혀서 그리고 경건하게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이 사회로도 이롭고 본인에게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